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총선이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광주를 찾았는데요. 그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라고 광주에서 전격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후보자 면접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공천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탈당파들의 제3지대는 일부 의원들이 막판 불참하면서 반쪽 창당에 그쳐 동력에 힘이 빠진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위해서 광주에 온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관련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가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현장 메시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방금 이제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 고심이 참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거 불완전한 입법이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대표의 이런 선언 또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재명 대표다운 정말 대승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립형을 하면서 권역별 비례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우리 당내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믿고 시대 정신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큰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결단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뭐 많은 여론에서 언론들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또 당내에서도 그렇고 사실 좀 오늘 발표가 좀 놀라운 발표였던 것은 지금 분위기가 점점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련의 그런 분위기들이 쭉 이렇게 고조되는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직접 병립형으로 안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좀 의외라는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병립형으로 했을 때 사실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았을 텐데라는 의견도 있고 일단 어쨌든 당 내에서 민주당 의원들 절반 가까운 분들이 어쨌든 병립형 회귀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낸 적도 있었고 또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선거제 관련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라고 이런 결정을 내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 건 어떤 배경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정치를 국민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사실 어떤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연동제 쪽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하나 있고 이번에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완전한 걸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회귀를 해서 절대 선거법 협상 안 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총선에서 이제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아직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굉장히 그때 시끄러웠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위성정당의 문제입니다.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가 힘드니까 사실상 한 뿌리를 두고 있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원내에 진입시키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번에 이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통합형 비례정당,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어찌 됐건 좀 기존의 위성정당과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성정당은 좀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위성정당과 크게 보면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21대 총선에서 만들어졌던 위성정당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소수 정당을 배제한 민주당만의 위성정당이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제대로 연동형으로 가자는 게 대다수 이제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준연동제를 하면서 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를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사과를 국민들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폭을 넓혀서 소수 정당들, 그다음에 시민 사회단체, 여튼 역사의 전진을 원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정치 세력들을 통합해서 큰 틀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21대 이 위성정당처럼 민주당만을 위한 그런 정당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진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기존의 민주당만을 위한 위선 정당이 아니라 제시민단체나 다른 진보 정당 또 소수 정당과 함께하는 형태의 통합형 비례정당이 그러면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 정당에는 어떤 단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어떤 가치 지향점이 생길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중에 지금 이제 뭐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뭐 용해인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이끄는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이런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좀 이게 같이 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자 비례연합 정당 논의가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예측들이 당연히 나올 텐데 어떤 과정들로 이제 논의들이 좀 모아져 갈까요? 저희가 연동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자격을 좀 부여를 해주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섭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나가려면 연동형으로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준연동제로 그 중간 단계를 거친 거였는데 여기도 이제 불완전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준연동제로 가면서도 좀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옛날의 위성정당은 다릅니다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소수 정당들이 들어오는 거 문을 열어서 같이 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용해인 의원이 얘기하는 이제 그런 소수 정당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꾸리고 하는 부분은 빨리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이 대표의 발언을 또 예의주시할 또 세력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제3지대 정치 세력을 꿈꾸는 이른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 이준석 대표로 이제 대표되는 이제 개혁신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들이 이제 손익계산을 굉장히 이제 두들겨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분석들을 좀 보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제3신당에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3신당 측에서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 제3지대 신당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좀 더 국회 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폭을 더 많이 마련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생각만큼 많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준연동 비례대표제 하에서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면 이 제3지대 신당 세력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니라고 보십니까? 제3지대 세력이 준연동제로 해서 어느 정도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판단, 국민들의 지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 새로운 미래라든지 이준석 개혁신당이 지금 거의 3%대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들이 이미 제3지대 세력에 대해서 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 심판을 앞두고 지금 분열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준연동제로 간다 하더라도 그리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 발표에 대해서 지금 뭐 맹비난을 하셨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는 우리가 본래 꿈꿨던 연동형 그 비례대표제에 해당되는 그런 소수 정당이 사실은 좀 아닙니다.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정의당이라든지 여러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분리된 일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리해서 또 하면은 사실 거기로 비례대표가 가는 것 자체가 위성정당이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어서 아마 이번 우리가 구상하는 민주당이 구상하는 그런 준연동형에 있어서 제3지대가 가지고 갈 지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3지대의 움직임을 좀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 등이 어제 새로운 미래를 공동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분이 공동 대표가 됐는데, 근데 이게 불협화음이 있다는 소리가 뭐 하루 전부터 들리더니 당일에도 사실 좀 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좀 큰 일이 있었죠. 창당 당일이었고 창당 대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민주당 탈당파인 이원욱 의원과 조홍천 의원이 입장을 냈습니다. 자리에 불참한 것을 떠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입장을 냈는데 묻지마 흡수 통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낙연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충격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에 거대한 마지막 빅텐트를 완성하는 단계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있으니까 이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좀 불안불안해 보인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제3지대 이 탈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시대적 이 정신에 맞는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정치 세력화하는 움직임이면은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고 거기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의원들이 뭐 덜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움직임을 보면은 반 이재명 지금 그거 하나로 지금 뭉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저쪽에서 실패하면은 그 떨어진 이 과실 부스러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의존해서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예상된 결과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기본적으로 설 연휴 전까지 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되겠죠. 최대한 공천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오늘 후보자 면접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광주 전남 출마 후보자들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이제 면접 보셨을 텐데요. 면접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좀 면접은 늘 긴장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긴장되는 분위기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윤석열 정권 심판이 가장 큰 국민들의 지금 요구사항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어떤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견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김혜재다. 이런 부분을 좀 면접 과정에서 강조를 했고요. 또 이제 지역구를 위해서는 우리 여수가 정말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전남에 정말 이 관광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한 단계 더 재도약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데 최적화돼 있는 의원이다. 그리고 그 여수 시민들의 의정 평가도 제가 거의 전남에서 최고 평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면접도 끝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얼마 뒤면 이제 컷오프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경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정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자, 설 연휴 전에 그 현역 의원들 중에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는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정 평가 결과 하위 20%에게는 통보가 됩니다. 설 연휴 전에. 그리고 나서 단수로 공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선을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향후 경선과 또 앞으로 정부의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제3지대 신당이 아직 이 경선 결과에 따라서 또 사람들을 영입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는 지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천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좀 면접 과정에서도 이 면접관들이 그걸 묻더라고요.
이번 경선에 승복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모든 후보자들이 절대적으로 승복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미 공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거기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디 다른 곳으로 가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서 뭐 어떻게 합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됐건 뭐 갈등을 피해서 뭐 갈등이 완전히 없을 수는만은 없습니다. 다만 그 갈등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또 그 갈등을 어떻게 수습이 가능한 정도인지가 중요하게 될 텐데요. 어제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이 또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자,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명문정당이라는 표현도 했고 또 친문, 친명 이런 거 가르는 행위는 단호하게 조처하고 단합해야 된다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근들의 양보를 포함한 다선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큰 마음을 먹고 적극적인 견제구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두 분과의 만남 또 오갔던 대화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공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각에서 이 공천 과정을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나한테 이게 불리하게 되네? 이러면 이게 문제 있다. 이렇게 보고, 그는 친명이든 또 뭐 친문이든, 그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런 이제 이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분이 만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 공천을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사표시를 사실 이재명 당대표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남으로 해서 표시한 거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시각, 국민들의 입장,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걸 충분히 잘 받아들여서 선거제 문제를 비롯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 공천이 아주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대다수 후보들이 거기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의원님께서 이제 지난 면접 당시에 이제 면접 과정에서 뭐 승복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승복하지 않고 떠난 분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느냐라는 이제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제 공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떠날 분들은 분명히 나올 거라는 것이 뭐 이제 자명한 사실이고. 저 연쇄 탈당과 또 신당 합류 이런 것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 10명 이상이 새로운미래에 관심 보이고 있다 이런 또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뭐 이미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 그러니까 본 경선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러 당적으로 옮길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아까 뭐 그분들이 경쟁력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규모나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연쇄 이동이 실제 당의 또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미래의 어떤 국민 지지도가 그 3%대 너무 낮지 않습니까? 거기 가본들, 거기서 국회의원 당선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정치라고 하는 건 멀리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갔다가 그 당 자체가 또 소멸되면은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정치 철새라고 하는 그 오명 뒤집어 쓰는 거 외에는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공천 시스템에 따른 공정한 경선이라든지 공천이 이루어지면은 거기 가실 분들은 거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선거 앞두고 또 하나의 정리되지 않은 이슈가 있죠. 바로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제 많이 늦었습니다만 국회가 설 연휴 전에 뭐 이 선거구를 좀 확정하자 이런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그 어떻게 조정될지가 지금 굉장히 한석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어떻게 지금 있는 그 지역구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현역 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희비가 좀 갈리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원래 서부권인 영암, 무안, 신안 그리고 나주, 화순 선거구 이 이제 조정 대상이었는데 그 선관위에서 했던 결과에 대해서 선관위 발표로는 이게 조정 대상이었는데 여기는 그대로 두자, 대신 동부권을 조정하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가물로 나뉘어 있던 선거구를 광양, 곡성, 구례를 분구를 시키고 여수와 순천을 하나로 묶어서 가불병 이렇게 나누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당사자시니까 이런 이야기 좀 나와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나와서는 안 될 얘기들이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순천을 이제 분구를 하자. 이 명분이 뭐냐 하면은 순천의 해룡 신대지구를 분리해서 광양에 붙인 게 게리맨더링이다. 이걸 해소해달라. 그래서 게리맨더링 해소를 위해서 해룡을 순천으로 해서 온전한 두 개를 만들겠다는 게 전번 1차 선거획정위원회에서 나온 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여수 순천을 합쳐가지고 세 개로 하면은 게리맨더링을 순천도 하고 여수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수 자체로 이미 두 개의 선거구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거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거기까지 건드는 거는 이거는 명분도 없고 아무런 실익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리맨더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게리맨더링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에 도화선이 됐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비대위원 사퇴가 아니라 불출마입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정말 뭔가를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비대위원 사퇴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뭐 견제구 하나 던져서 그냥 뒤로 슬쩍 빠지는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용산의 뜻을 국민의힘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쇼를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민의힘이 그대로 받았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그 대통령실과 정당 간의 관계의 연장선이라고 지금 보시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1차전 끝난 거다, 2차전 남아 있다 이런 의견도 좀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재충돌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이제 이런 뭐 보도도 많이 나왔고 또 실제로 그렇게 보는 시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그 김 비대위원의 불출마로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공천이 많이 남았으니까 갈등의 가능성이 여전히 잔존해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쇼기 때문에 진짜 이 갈등, 전쟁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면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대로 존재하고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던 사람들이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거를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사과까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불씨는 바로 살아나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이제 뭐 핵심을 이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그 이제 명품백 사건 이게 핵심이라고 짚어주셨으니까 뭐 이어서 이것도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이제 올해 안 하죠. 대신에 이제 KBS와 녹화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녹화를 마쳤고 이제 방송이 7일 날 될 예정인데 이게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아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입장을 들어보기도 전에 이미 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듣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입장이 좀 갈려버리는 것 듯한 이런 좀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여론이 달래질까? 뭐 이 입장을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게 여론이 달래질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으신지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국민 여론이 바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 여론은 사실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진실이 뭐냐. 그리고 그 진실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게 국민 여론입니다. 그거를 김건희 여사는 뒤로 숨고 윤석열 대통령이 녹화 대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잠재워질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특히 자기 친인척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칼같이 대통령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여러 분들이 계셨지만은 자기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절대 뒤로 숨지 않고 검찰의 모든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가 그걸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당 탄압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으면서 이거는 안 돼. 성역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국민들은 그거를 용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검 수용하고 정말 대통령이 공정하게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친인척 문제와 관련해서 회피했던 전직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없었다. 또 검찰 출신 대통령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특검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또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서 이 쌍특검법이라고 해서 이 특별법, 또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특히 쌍특검법 같은 경우는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럼 이거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재의결해서 반드시 이거 200명의 찬성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 민주당에서는 이 재의결의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법을 지금 거부권 행사를 5번째 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역사에 기록될 그런 건데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50억 클럽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재의결을 이 200명 이상 찬성을 해서 재의결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에서 이거를 표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늦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는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 전 그리고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될 시점,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가 30% 선이 무너지면서 20%대로 주저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KBS와 단독 대담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하기로 하고 어제 오후 대통령실에서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국정 지지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비례대표 준연동제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가 오늘 뉴스가 많은데 정규 뉴스가. 글쎄요. 우선 우리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최고회의 네. 의원총회에서 이임돼서 혼자 결정을 해야 됐지만 역시 네. 민주당 야당은 실리보다는 네. 명분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 명분을 네. 택한 준연동제를 택한 것은 네. 아주 잘한 일이다. 즉 이것은 네.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연합이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자회견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한 뭐 이유 같은 것도 있어 보이는데 좀 약간 뭐 상징적인 장소에서 뭔가를 선언한다 뭐 그런. 그렇죠. 어제 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네. 전 대통령을 방문해서 문명 정당이다. 네. 이렇게 뭐 친문이다, 비문이다, 친명이다, 비명이다 없이 네. 우리는 단결해서 좋은 공천을 하겠다 하는 두 분의 약속에 의거해서 네. 5.18 광주는 민주당의 산지 아닙니까? 본산 아닙니까? 네. 거기에 가서 영령들에게 참배를 하고 그러한 각오를 밝힌 것은 네.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워딩을 보면 상당히 센 표현이 많이 있는데 상대는 칼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 없다 그러면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거죠. 그게 어차피 네.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면 네. 창당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민주, 진보, 네. 연합 개혁 세력으로 세력들, 예. 함께 가는 의미에서 과거처럼 그러한 정당을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
민주당 독자적인 위성정당이 아니고 네.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연합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오실 분 세력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차차 정리를 해 가야겠죠. 우선 정의당이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예, 기본소득당 등 이런 세력들하고 어떻게 논의가 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을 겁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회의 중에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 들은 모양인데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마디 해달라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왜 5천만 국민이 투표하는데 이재명 한 사람 눈치를 봐야 되냐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윤석열, 네. 김건희 두 분 눈치나 보지 말아가세요. 아니 네. 이재명 대표가 합당하게 지도부 회의에 의거해서 네. 위임된 사항을 음. 당내 의견과 제야민주 진보 세력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결정되는 것을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 하나만 더 하면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면은 계속 이재명 눈치를 봐야 된다. 국민들이 민주주의 파탄이 심화될 거다. 그래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그분은 그러한 얘기를 네. 하지만은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네. 김건희 정권의 심판입니다. 만약 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고 하면은 과반수가 넘는다고 하면은 김건희, 윤석열 정권은 의회 권력까지 네. 차지함으로써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5천만 국민이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2년간 뭐가 달라졌어요? 민생이, 민주주의가, 저출산 문제가, 남북관계가 총체적으로 파탄난 이때 이 시대 정신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간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 정치 신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협치를 해서 네.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바르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필해야 되는데 네. 입만 벌리면 야당 비난하고 싸우는 것은 진짜 구태 정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국민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앞서서 야당은 뭐 얕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뭐 우선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에 명분을 뭐 세울 거면은 그 위성정당 같은 거 그냥 민주당 안 하고 뭐 제3지대나 아니면 다른 뭐 진보 개혁 정당들이 그런 부분을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혹시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분열돼 가지고 오히려 선거에 악 영향을 줘서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건데 져버리는. 네. 그래서 이 시대 정신, 윤석열 정권, 김건희 여사를 심판하는 네. 이 총선의 목적에 일탈되기 때문에 저는 진보 개혁 세력, 연합 세력을 뭉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논의에 민주당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앞서 잠깐 했는데 뭐 기관마다 편차가 있긴 한데 한국갤럽이 2일 내놓은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뭐 잘하고 있다 29%, 잘 못하고 있다 63%. 이게 지난해 4월 둘째 주에 27%를 기록한 이후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 9개월여 만에 20%대로 다시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글쎄요. 저도 29대 63 네. 농구 게임 결과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네. 국민 지지를 받는 것은 2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태극기 부대, 네. 소가 밟아도 깨지지 않는 무조건 보수 이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네. 과연 내각제 같으면 지금 정권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63%의 네. 국민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반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네. 김건희 디올백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특검 이러한 것을 국민 70%가 지지하는 이러한 내용을 윤석열
네. 김건희 정권에서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이 심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고 뭐 6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고 70대 이상에서만 뭐 긍정평가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이거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 중에는 뭐 레임덕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네. 윤한 갈등을 소위 네. 서천 화재 현장에서 1시간 동안 전용절차 타고 오면서 특히 네. 2시간 37분 동안 대통령실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다 해소됐다. 저는 절대 해소되지 않는다. 특히 김경률 비대위원은 말이 앙대 않았다. 이러한 도저히 김건희 여사가 용납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저 사람들은 공천 못 받을 것이다. 제 예측이 적중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김경률 비대위원은 말이 앙떠냈더는 김건희 여사 지칭한 건 아니라고 뭐 그렇게 해명. 아니라고 했지만은 네. 아니 세계 언론이 아니 뉴욕 타임스 일면으로 네. 그러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 아니라 하면 그게 통하겠어요? 국민이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건이 앙뜨안의 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이탈없고 공천 파동으로 비대위원장 직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위태롭다는 거는 무슨 지금 말씀이세요? 이탈없잖아요. 사실상 네. 윤석열, 김건희 두 내가 볼 때 네. 자기들이 대통령인데 5년 임기 중 2년도 안 됐는데 태양이 떠올라? 또 자기들 의견에 반하는 영부인을 말이 앙대아네트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공관위가 있고 비대위가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천을 하냐고요. 그 구실을 잡아가지고 제거를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네. 윤석열 두 권력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언론 보세요. 계속 대통령실에서 내려보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로 가면은 공천을 주게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견딜 수 있냐고요. 저는 알력이 생겨서 곧 터진다. 그래서 제가 은발에 오줌 넣이고 곧 터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터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터진다는 거는 뭐가 터진다는 건가? 윤한 갈등이 터지는 거죠. 갈등이.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신당을 향해서 윤핵관이랑 뭐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른바 빅텐트는 뭐 물 건너가는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뭐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한국 정치는 제가 수십 번 강조를 하지만은 정체성이에요. 대북 정책 네. 대표적인 게 경제 정책, 노동 정책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영남신당으로 네. 표를 받기 위해서는 저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과 결코 손잡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언급한 여론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그 뉴욕타임즈 일면에 났다고 이게 보면은 영국에선 BBC, 가디언, 로이터, 그다음에 일본 산케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등등등에서 아니, 페루에서도 나오잖아요.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한국의 어떤 특정한 이슈에 이렇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갖는 거는 저는 좀 과문해서 그런지 잘 못 봤는데 개망신당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최초 정권 교체 네. 그러한 세계적 보도 이후 가장 크게 유수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인데 네. 페루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페루 같은 언론에서도 네. 디올백 스캔들을 보도한다고 하면은 어디 외교를 어떻게 해요?
왜 여기를 해요? 진짜 창피할 일입니다. 저는 그런데 거기에 네. 이미 녹화된 KBS 7일 날 방송한다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는지 언급을 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거 잘못했다가는 네. 불섭에 휘발유 끼얹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걸 불두자로도 못 막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간접 사과지만은 제대로 하시지 않았으면은 지금이라도 KBS 녹화를 다시 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게 DJ 정권 교체 이후 외신들이 가장 보도를 많이 하는 그 정도 사안이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네. 뭐 전두환 세계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네. 그렇게 보도하는 적이 없어요. 아주 단신이에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셨지만은 그렇게 보도 안 나와요. 아니 뉴욕 타임스 일면에 나온다. 이건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BBC에 네. 근데 이게 무슨 그런 뉴스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뉴스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퍼스트 레이디가 네. 영부인이 2,200달러짜리 디올백 선물을 받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처리 과정이 진짜 웃기는 것 아니냐. 이건 두고두고 네. 윤석열 정권 김건희 여사의 망신으로 대통령이 끝나도 이건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영삼,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처럼 단안을 내려서 음. 영부인을 보호할 것을 보호해야지 이러한 것을 보호하면은 반드시 실패한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네. 어떤 경우에도 두 아드님을 구속하자고 강하게 건의를 했고 이호 여사님도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비서실 참모 시스템이 돼야 되고 이러한 건의를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대통령, 영부인이 돼야지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어제 KBS 녹화에서 뭐 원고나 풀엄 없이 그냥 즉석에서 다 대답을 했다고 했는데 아니 네. 그 대통령실, 네. 비서실 네. 저는 진짜 웃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네. 아니 우리나라가 기독교도 있지만은 천주교도 있지만은 불교도 있고 다 다른 종교가 있는데 십자가 포장지로 사가지고 보면은 그걸 못 느꼈을까요? 그게 그걸 뭔가요? 보내고 아 대통령 또 선물을 대통령 설 선물을 보내고 불교계에서 반발하니까 비서실장이 가서 조계종 총무원장한테 사과하고 이런 비서실 아니에요. 설 선물을 십자가 포장을 해서 보냈나요? 그렇죠. 아니, 이런 비서실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이건 아닙니다. 대통령님, 세계 언론이 뉴욕 타임스가 영국의 BBC가 페루까지 보도를 한다고 하면은 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단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고 만약 네. 대통령께서 이러한 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비서실장, 우리 수석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야 대통령의 마음이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이대로 못 넘어가요. 절대 못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 어제 오후 녹화를 했다고 하니까 7일 뭐 아니 지금이라도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네. 제 말씀 듣고 고치면 되는 거죠. 동아일보에서도 이거 김 여사 때문에 이렇게 녹화를 한 거면은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 뭐 이러면서 사설로 고치를 하던데. 아니 네. 다 하잖아요. 보수 언론들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29%밖에 안 나오고 잘못한다. 반대가 63%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약간 뭐 특이한 보도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설 인사를 김건희 여사와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 참모들이랑 변진섭 씨 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뭐 노래 부르면서 약간 뮤직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녹화를 해서 중간에 메시지를 넣어서 뭐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 기사를 봤지만 네. 설 인사를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은 받아들일까요? 왜 김건희 여사는 도망쳤나? 왜 안 보이나? 어떻게 해도 변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해도. 그래서 저는 네. 대통령께서 영부인과 함께 국민들한테 설 인사, 세배를 하는 것이 예의지. 변진섭 노래하고 함께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안 보이게 하는 네. 술수다. 그렇게 봐요. 그 김건희 여사를 안 보이게 그 누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은? 아니 글쎄 얻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특검을 네. 디올백 문제를 좀 캄프라치 해볼까. 음. 이런 것은 국민이 얼마나 똑똑한 국민인데 대통령 내분하고 대통령실 비서실 사람들보다 우리 국민이 훨씬 똑똑해요.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를 안 보이게 한다고 있는 것들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아니, 말씀인 그렇죠. 거네요. 아 김건희 여사가 새 인사 안 나오면은 또나 안 나오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변진섭 노래 잘한다 이거 하겠어요? 아니, 변진섭 씨가 직접 노래 부르는 건 아니고 아니 변진섭 글쎄 그 음악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괜히 말씀은- 변진섭 씨만 이상하게 되는 거지. 노래 가사는 좋은데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